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비교적 큰 날씨였습니다. 아침에는 저는 대구 범원의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할 때는 약간 좀 쌀쌀한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점심 때는 또 굉장히 온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교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촬영을 한 지도 몇 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호영 의원 가처분 신청 기각된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지금 전국의 좀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서 제가 또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어떤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전쟁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26조 관련된 전쟁 추경을 편성한다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전쟁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6조로 하는 것은 결국은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풀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국민들에게 유리할까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추경을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물가가 상승되고 또 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환율이 1,530원까지 찍고 지금 1,510원대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1,500원대를 여전히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서 전쟁 추경을 또 한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독약을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경제, 국민들에게, 국가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결국은 또 좌파들의 매표 본능이 또 나온 겁니다. 결국은 과거 1공화국 때 고무신 투표처럼 또 돈을 나눠줘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고 정말 엄벌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참 너무나 정권이 뺏겨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정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이 전쟁 추경 이 세수 즉 반도체 등의 기업이 호황이라서 돈이 좀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다, 국채를 갚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웬일이지 해서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한 것을 밥 먹듯이 거짓말한 집단이 역시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26조 중에 빚을 갚는데 국채를 갚는데 딱 1조만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포퓰리즘식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70% 미만 소득자에게 돈을 나눠준다. 또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나눠준다. 등등등 돈을 나누어주는 포퓰리즘 전쟁 추경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주요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유력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서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북의 김관영 현 지사죠. 현 지사에 대해서 정광석화처럼 민주당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김관영 지사도 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술 마신 가운데 기분이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만원 차별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결국은 기부금 금지법에 해당돼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루 만에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관영 지사를 하루 만에 제명 처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의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닙니다. 김관영은 2018년도까지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무소속으로 군산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깝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로 당선이 됐죠. 우리가 김관영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잼버리입니다. 잼버리가 굉장히 큰 문제 터졌을 때 사실은 이게 전북도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좀 씌우면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를 타기도 했는데, 이런 김관영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겁니다. 왜? 친명도, 친청도 아니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도는 이원택과 안호영으로 이제 굳혀지는데, 이런 경쟁자들이 결국은 김관영 잘라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보이지 않는 행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민당에서 김관영이 제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김관영도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하는 거 광야에 내버려졌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묻겠다 이런 걸 봐서는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 민주당의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 누굽니까? 서울시장 후보 정은호죠. 정은호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자기 고향 여수의 성동구에 공공시설 짓는다는 문제, 또 500만 이상의 고액 후원자들에 대해서 560억이나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은호 성동구청장 시절에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10박 12일 동안 미국과 멕시코, 칸쿤 등에 출장을 갔는데, 여기에 딱 수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이라고 표기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민주당의 고질적인 또 여성 문제가 튀어나왔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안희정의 정, 그 다음에 박원순의 원, 그 다음에 오거돈의 오를 따서 역시 정은호는 이런 여성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한 김재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또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칸쿤에 간 것은 혼자 간 것이, 둘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회의에는 다른 사람들도 갔죠. 이동하기도 갔고 이런 사람들 갔는데, 그러나 10박 12일 동안에 전체 풀 일정을 소화를 한 것은 정은호와 이 여성 공무원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뜻하면 왜 남성이라고 속였습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여성 공무원이 원래 계약직 다급에서 가급으로 파격 승진을 시킨 겁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구조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임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만 공무원으로 되는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1급에서 9급까지가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직급 체계가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보통 다급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7급, 6급, 그 다음에 나급은 6급, 5급 뭐 그렇게 되고, 가급은 4급, 3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이라는 것은 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인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계약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급에서 연장 계약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연장 계약도 아니고, 그리고 나급도 아니고, 가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파격 승진입니다. 파격 수직 승진입니다. 공조직을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 젊은 여직원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녔길래 멕시코에 한번 다녔다 해가지고 다급에서 가급으로 승진시켰을까요? 저는 이
이 문제는 이렇게 파격성진한 걸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이 정은호와 이 여직원 관계 설명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정은호가 서울시장 후보로 되는 순간 정은호는 언론이나 국민의 힘이나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잘 해야 되죠. 국민의힘이 잘 해야 되죠. 다음으로 지금 대구시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법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당이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간섭을 해오고 있습니다. 변진이나 김종혁처럼 당 징계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죠. 또 충북의 김명환 지사 컷오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등의 간섭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당은 헌법상 자율성이 보장된 조직이고 그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이념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천을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 공천 과정에 이렇게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정당에서 컷오프를 못하는 거죠. 민주당만 하더라도 22대 총선에서 얼마나 친명행제, 비명 행사를 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을 날렸습니까? 컷오프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 이제 법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충북에 김영환 지사 받아들여졌는데 왜 조영 의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제가 충북 김영환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추가 공모기간을 주면서 김수민이라는 전 충북 부지사를 낙점하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하기 위해서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다, 절차상 문제다, 이런 논리로 결국은 김영환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항에 김병욱 의원 등이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주호영 의원 건은 김영환 지사 건이 아니라 김병욱 전 의원 건과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또 공관위에서 이 기각된 결정이 나자마자 얼마 이후에 6인 경선 체제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6인 경선 체제가 진행돼서 4월 17일 날 두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시민 경선 이야기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들기도 하고, 또 주호영 의원의 동태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은 육선이나 한 당의 원로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굳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좀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되면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난 사람들은 법원으로 가면 당의 신뢰성과 당의 국민의 이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당의 원로가 오히려 당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게 만드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홍준표 전 시장도 지금 김부겸을 민당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당의 원로, 물론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2번이나 하고 경상남도 지사 2번 하고 대구시장까지 한 양반이 어떻게 김부겸을 개인적이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으로부터 혜택은 다 받은 원로들이 오히려 지금 당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은 참 정당으로서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야기하듯이 뭐 컷오프 되는 거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컷오프 될 때는 이렇게 난리를 떨고, 저도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동료들이, 후배들이 컷오프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 컷오프 되니까 저렇게 난리를 떱니다.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왜? 이정현 공천위원장이 처음에 주호영, 추경호, 윤재욱 의원 중진 3명을 컷오프 된다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왜? 대구 시민들은 6선, 4선, 3선 할 동안 뭐 했냐, 이런 어떤 비판도 많고,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당에서 국가를 지키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장 이렇게 우르르 5명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중진 3명 컷오프 할 때 박수 쳤습니다. 왜?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렇게 공천의 일관성이 없으면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끝까지 시민 경선의 이름으로 무소속을 고집한다? 저는 그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좋지 않고 당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좌파들을 공격했고 이것과 싸우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 당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뛰쳐나간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돕게 된다?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 날려먹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잘 알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부터 싸울 때 저도 방송에서 많이 디펜스 했었고, 특히 경찰에 의협시 체포돼서 영등포 경찰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세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진숙 방통위원장 좋아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무엇이 우리 대구와 대한민국, 특히 자유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냐, 끝까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부겸이라는 강자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장 선거는 사실은 국민의 공천법 받았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김부겸이라는 강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김부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본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강하게 김부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격하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부겸은 정치 철새다. 2020년도 지방선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집을 냉큼 팔고 수도권에 가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다가 양평에 집 사고 노후를 보내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에 빠지고 대구시장 선거 한번 내볼만 하다가 하니까 지금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철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뭡니까? 마치 큰 선물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총리 때, 행자부 장관 때 선물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시장 되면 마치 민주당이 선물 줄 좀 이야기한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대국민
대구 시민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요, 여러 가지 설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당대표 선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지역주의는 없고 대구 경북이 문제다. 대구 경북이 너무 국민의힘을 찍어주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우리 대구 경북은 물론 우파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30%는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호남 보십시오. 우파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넘기 힘듭니다. 왜 거기서는 전라도 호남인들에게 지역주의 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저께 2.8 기념공원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 시민들은 나라가 뺏겼을 때는 가장 많이 독립운동을 했고 공산당이 왔을 때는 낙동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고 또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섬유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이 정도라도 잘 살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든 게 우리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 시도민들입니다. 이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가 돼야 되고 이런 이념을 지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정당을 지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고 그 이전에 우파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들일 겁니다. 철회할 겁니다. 그런데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건방지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말로 정말 오만방자한 표본이다. 이렇게 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김부겸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강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는요, 당이 아니라 1대1 여론조사입니다. 홍석준, 김부겸, 추경호, 김부겸 하면 게임도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당이 포함되지 않은 1대1입니다. 근데 1대1로 보면 김부겸 후보는 이미 총리에다가 얼마나 정치적 거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김부겸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경선이 잘 마무리돼서 한 사람이 뽑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후보 올라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답니다. 왜? 지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날린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부겸은 정치적 철새다. 정치 철새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결국 자기가 선거에 떨어졌을 때 2020년도에 대구에 있는 집을 냉큼 팔고 서울에 갔다는 걸 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정치 철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후보들 중에 현역 의원들 중에 추경호, 윤재옥, 최현석, 유영아 의원 전부 다 서울 강남 송파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부겸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 역시 21대 국회에 가서 주변에서 서울에 집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대구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공무원 생활했고 지금도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집을 놔두면 결국은 서울 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양심상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 4명 모두 다 서울에 강남에 송파에 집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김부겸을 정치 철새라 공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김부겸이 총리 때 행자부 장관 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타이틀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이틀 싸움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비판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제부총리 했다고 크게 뭐 써놨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김부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김부겸은 총리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구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걸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경제산업 분야의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경제자유국 같은 이런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라든지 로봇 산업 진흥의 의뢰 수많은 R&D 인프라를 예타를 통해서 수천억의 국비를 따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도 하고 또 현대로보틱스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경상감염 안전한 보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김부겸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나온 후보들은 그런 스토리나 컨텐츠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월요일날 TBC 주최 토론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하나같이 누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 앞으로 일할 사람인 것이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장 김부겸한테 헌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의 지지율 우리끼리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본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부겸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대구에 집을 두고 김부겸의 행태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대구에서 했던 일들 컨텐츠를 가지고 김부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람되게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감히 저 홍석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아는 시민들이 100% 모르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저평가 우량주다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카페모카 우리 TV나 많은 또 지금 뭐 방송 유튜브에서 제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지 아직까지 대구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가기는 못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진면목을 저는 알아본다 감히 자신합니다. 왜? 저는 일이라면 일 그리고 투쟁이면 투쟁 정말 여한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 7월달 윤석열 당시 후보 1번 현역 의원으로 지지한 사람이 접니다. 대구선대 본부장을 했고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방송에 나가서 계속 민원과 싸워왔습니다. 또 국회에서 좋은 입법으로 국회 의정 대상을 2번 이상 받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유영아 때문에 당에서 의없이 경선 기회도 없이 컷오프 됐습니다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당에서 부름을 받아서 선대위 상실에 가서 그때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탄핵정국에서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동대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남동에서 수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정치는 참 운이다. 싸운 걸로 보면 제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보다 100배는 더 싸웠는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수급찬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정치는 결국은 참 운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또 속설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양심껏 일해왔고 그리고 좌파와 싸워왔고 그리고 현재도 대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진심 어린 이런 모습, 행동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좀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대구시장 경선에서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카페 모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방송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우리 대구에서 우리 카페 모카님 같은 이런 훌륭한 유튜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정치, 문화,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공약에도 유튜브 빌리지라든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유튜브들을 양성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카페모카님 같은 제2 카페모카, 제3 카페모카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와서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라 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좋은 사람들, 좋은 식당, 관광,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브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의원님, 예.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이 댓글도 보면 뭐 김부겸이다, 뭐 홍준표는 김부겸 편이다, 뭐 이러고 하는데 제가 아는 홍 의원님은 원조 윤어게인 파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했는 것도 맨 처음에 지지한 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홍석준 의원에 대해서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집회에 매일 나오시지 싶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원조 윤어게인에서 제가 지지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윤어게인에서 많이 갈라져 갖고 장의견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막 갈라져 갖고 국힘에서 막 이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현상을 제가 이 질문 드려도 되나 싶어 그럼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우리 윤 대표 그러면 여기 제가 틱톡 거 요거 하나 또 끝이지 뭐 요거. 오늘 여기 의원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거 끄고 우리 이제 가병관 원조 윤어게인이시고 그래서 지금 윤어게인에서 뭐 갈라져 나가고 이런 현상하고 청년들이 국힘 안 되겠다 하고 뭐 다른 당이 가야 되겠다 하고 탈당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파 보수가 조금 이제 갈라진 게 된 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정농단 때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0년 총선 앞두고 좀 일부는 합쳐졌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화문 아스팔트 세력 이제 정강환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일부가 또 남아 있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류는 21대 총선 앞두고 이제 합쳐졌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영향력이 좀 커졌습니다. 안타깝게 탄핵을 둘러싸고 또 이제 분열이 탄핵 찬성파 친한계와 그렇지 않은 탄핵 반대파로 좀 분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탄핵 반대파 안에도 좀 분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있고 또 뭐 전륜해야 된다고 뭐 주장한 뭐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부류가 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또 뭐 전륜 선언을 해서 또 지지율이 높아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 그러냐? 결국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윤어게인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하는 총체하는 세력들, 저는
윤핵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했고, 그런 좌파와 싸웠던 그런 절박한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는 그런 걸 잊지 말자. 네. 그런 생각들을 총칭해서 이 구호가 윤어게인으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분들도 또 윤어게인도 또 입장이 또 다양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윤어게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좀 일부 좀 이탈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또 부추기는 세력들이 또 유튜브가 또 각자의 또 입장이 좀 있어서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가 우리 우파 보수 유튜브끼리 서로 막 좀 공격하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미워나 민주당으로부터 한 석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더 뺏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탈퇴해서 다른 데 가는 순간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네.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 따지고 보면 제가 원조 친윤이죠. 네. 제가 일본을 지지선에서 선대본부장 했고 네. 인수위원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네.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시간을 아마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 제가 아마 최고 많이 가졌을 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번도 제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싸워왔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싸웠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25년 작년 2월 8일 동대구역 집회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마이크를 네. 잡았습니다. 자, 아는 사람은 저라는 존재를 압니다. 네. 아는 사람은. 근데 안타깝게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다는 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실은 이기고 진실은 결국은 통한다. 결국은 좀 그런 것들이 우리 당원들, 우파 보수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 알려졌으면 좋겠냐.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후보님들 지금 6명 계신데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대구를 가장 잘 알고 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력단체장 선거에는 홍석준 의원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지금 1년 반 전에 유영아 의원, 뭐 천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갖고 그때는 나 국회의원 뽑아주세요 해놔놓고 지금 다 던져놓고 지금 대구시장에 나와 있는 이게 되게 보기에 안 좋게 보이고, 제가 뭐 홍 의원님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지하게 된 동기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고 대구를 너무 잘 알고 대구에 집이 계시고 있고 대구에 이 본거지가 계신 분이라서 저는 생각하기에 홍 의원이 단체장으로 제일 적합하다 생각하는, 이게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고 이미지, 뭐 어떤 이미지, 붕 뜯는 이미지, 네, 타이틀 이런 거, 그 제가 이렇게 그 대투본에도 들어가 TKYC도 가끔 시간 나면 이렇게 딱 보면 뭐 그 추경호 아니면 윤재옥 뭐 다선 의원이나 뭐 이런 경력만 보고 막 추천하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에도 지금 제일 적합하신 분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죠? 저는 저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대구시장 후보가 나오면은 사실은 제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나오신 분들 몇몇을 잘 알잖아요. 제가 네. 같이 의정 생활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은 의원들, 특히 원내대표까지 하는 중진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고 또 이진숙 같은 걸출한 우리 우파 보수의 네. 스타가 나온 대구시장 선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는 건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대구를 위해서, 대구 미래를 위해서, 대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으로 저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TBC 주최 TV토론 보셨죠? 그 TV토론 한번 보시면 과연 누가 제대로 준비됐고 일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 후보들, 뭐 윤지혁, 추경호, 뭐 유영아 뭐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읽습니다. 아, 예. 다 종이가 읽습니다. 그런데 저만 카메라 보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 주도권 토론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영아 후보에게 대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매년 침수가 일어난 지역이 있다. 어디냐 아냐 하니까 몰라요. 노국동이 매년 일어납니다. 공부하겠다고 얘기. 네, 무슨 군약 하니까 아예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대구시장이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다 나오시면 행정 대구시 밑에 공무원들한테 다 보고받고 공부를 그러니까요. 하고 한 6개월은 공부를 하고 시절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경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게 김부겸과 똑같습니다. 과연 추경호 후보가 경제부총리 때 뭐 했냐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제가 심지어 제가 인수위원으로서 문화 분야의 근대미술관 뮤지컬 컴플렉스를 상기에 만든 걸로 해서 문화부 차관과 싸움까지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와서 그걸 난데없이 상격동에서 하원으로 옮긴다고 해가 문화부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화부 힘이 밀려가지고 다시 상격동 왔는데 비상계획이 터져서 지금 그 사업이 낙동강 오리알 됐습니다. 그때 경제부총리로 아무 역할 못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잖아. 예, 거기다가 제가 또 집도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히딩크가 한국 사람이어서 뭐 감독하냐 이런 식으로 아니 참 창피한 이야기인 게 대구에 집이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구에 집이 없으면요 진정으로 대구의 경제, 문화, 교육, 교통의 문제를 이해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못합니다. 두 번째, 대구에 집이 없으면요 집이 있음으로 해서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결국은 서울에 내고 대구에는 세금 한 번 안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지방세입니다. 즉 대구시세가 되는 겁니다. 대구시에 세금도 한 푼 안 낸 사람이 대구시장이 된다? 이거는 시장의 자격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홍준표 시장 사례에서 봤잖아요.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시장 임기 마치고 결국은 서울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준표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서울 시민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남겼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대구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했고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구시장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지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우리 대구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형우님 뵙고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뭐 이렇게 하면 하나도 막히는 게 없고 숫자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한 번씩 집회 따라 나오잖아. 엄마 저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숫자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때 대백 앞에서도 쭉 따라다니면서 제가 인터뷰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메모라 포스트잇도 하나도 안 갖고 다니시는데 머릿속에 그걸 다 들어. 천재인가 저거. 우리 카페목사님이 너무 저는 진짜 과찬의 진짜로 아니 말씀이시고, 어떻게 저는 뭐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뭐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네. 또 대안을 찾고, 네. 특히 대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옛날 공무원 시절부터 이제 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경제산업 분야, 기술 분야, 문화 예술 분야 이렇게 네. 좀 다방면에 걸쳐서 네, 네.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상 강릉공원에서도 예. 말씀하실 때 네, 그럼요. 역사라든지, 왜냐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했는 게 숫자가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다 아시고. 아니 근데 경상감면 같은 진짜 그런 걸 완전한 복원하는 데는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애정과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정말 해야지 있어야. 될까 말까. 경상감면은 사실은 우리 대구가 지금에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국회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전체로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매달렸고, 다행히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한 복원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공인으로서 보람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 사람들이 추경호 부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제부총리 했으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많아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신데, 오히려 이진숙, 추경호 이런 사람이 되면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공격할 것 같아요. 타켓이 됩니다. 이제 저 사람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 때도 이틀 만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추경호 지금 의원 후보는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재명 정권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것도 티끌도 만들어내는 게 이 정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나쁜 놈들인데, 아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제가 방송에서도 토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리고 이거 이 정권에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도 토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이 왜 이번에 대구시장으로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본인의 사법 투쟁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볼모로 잡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만약에 본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정이 끌려가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정권이 타켓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대구 시민들이 그냥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추경호 의원이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는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진숙 의원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이 이번에 나오시고 저 출판 기념회 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한동안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때 수갑 차고 나오시고 이럴 때 뭐 쇼츠도 많이 올리고 이랬는데, 그분은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력단체장은 행정가의 일인데, 그런 일을 안 해보신 분이 만약 시장님이 되시면 그 업무를 또 배우는 시간이 또 배워야 되겠죠. 아유. 왜냐면 시청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안 해봤지만. 대구시의 일이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공식인 자리에. 어렵습니다. 일단 일을
알아야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대구시가 지금 재정이라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엉망입니다. 완전히 재정 폭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돌아다녀야 되고, 속된 말로 대구시장은요, 빌어야 됩니다. 기업한테 빌어야 되고요, 중앙부처에 가서 빌어야 됩니다. 네. 국회에 가서 빌어야 됩니다. 네. 과연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기 적합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좋은 자유우파의 지금 전사 이미지가 있는데 대구시장 딱 되면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전번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네, 이진숙 네, 의원님. 네, 네. 저 방통위원장. 예. 어디 가서 유튜브에 나가가 했다가 공무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 그래 되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대구시장이 딱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은 다 파묻히고요, 나쁜 점들, 즉 시정을 행정을 모르고 사람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요, 나쁜 점들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구시 공무원들 통해서요, 아, 우리 방통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런 것들이 외부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안 좋고요, 대구시로 봐서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정말 국회에 가서 훌륭하게 자유우파 전사로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청에서 24년 근무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경제국장까지 하시는데 우리 홍 의원님이 시장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부족하지만 네. 된다면 누구보다도 네.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페모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뭐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오늘 느낀 바대로 주변에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확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카페모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석준 시장님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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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저는 의원님하고 뭐 대화하느라고 이거 잘 못 봤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홍 의원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1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네.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일단 카메라 끌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카메라 끄겠습니다. 아, 이거 저장했어야 되는데 꺼버렸네.